저는 좀 서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강의를 진행할 최은진이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좀 전에 자세히 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처음 뵙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의 교수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 전에는 국가보훈부라고 하는 그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곳에서 한 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이제 그곳이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서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 자료들도 이렇게 발굴해서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이제 독립운동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찾아내서 이제 독립유공자라고까지 포상을 하는 그런 일을 한 6년 정도 하다가 지금 그 정부 가천청사에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라는 곳으로 직장을 옮겨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한국 근현대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자료들을 잘 수집을 해서 대중 여러분이 이렇게 쉽게 자료를 찾아볼 수 있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래서 인터넷으로 쉽게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 한 4년 정도 진행을 했고요. 계속해서 이 연구하는 것과 강의를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계속해서 이제 강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 사학과 겸임 교수 등으로 한 13년간 강의를 하면서 아이들을 만나왔고요. 또 선생님들도 배워왔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외대 사학과 교수로 작년에 임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4주 동안 일제 시기에 주로 식민 지배 정책, 그리고 독립운동사, 그리고 그 1920년대 40년대 국내 사회 운동이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분야입니다만 이 식민지 사회를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일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여러 재난을 지금도 뭐 미얀마라든지 인근에 여러 그 기후 환경, 생태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재난을 겪고 있는데 이 식민지 시기에도 여러 재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 최근에 각광받고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식민지기의 일상과 재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강의가 4주간 끝난 이후에 다시 그 지난주에 강의해 주신 박찬승 교수님께서 다시 현대사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강의를 이어서 해 주실 계획입니다. 네, 앞서 그 설명드린 것 같은데 55분 정도 제가 강의를 하고 한 10분 정도 질의응답을 한 후에 한 15분 정도 쉬셨다가 다시 또 55분 정도 강의하고 10분 정도 질의응답하고 끝내는 식으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책으로 치면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의 8장과 9장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교재를 보셔도 됩니다. 8장에서 특히 이제 1910년대, 20년대 식민지배 정책을 다뤘는데 1910년대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미 강의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1920년대부터 식민지배 정책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1920년대 일제 식민지배 정책 및 1930년대 이후 일제의 침략 전쟁과 인력 물자 수탈에 대해서입니다. 아마도 그 여러분의 그 선친께서는 이 시대를 기억하고 계실 그 연배가 아니실까 하는데요. 특히 30년대 이후에 일제가 만주 사변이나 중일 전쟁, 태평양 전쟁 이런 것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제2차 세계대전화 되면서 이 침략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인들이 더욱 힘들어지는, 그래서 인적으로도 동원되고 강제 동원되고 그다음에 물자도 많이 수탈을 당하는
이제 그런 시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제 식민 지배 정책의 그 심장부는 어디일까라고 하면 바로 총독부일 것입니다. 총독부 건물 기억나시죠? 저도 기억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기억하는 나이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좀 낯서실 겁니다. 조선 총독부 건물이 그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시는 경복궁 안에 있던 건물, 그 건물은 1926년에 이제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어디를 썼냐면 서울 남산에 가면은 외성대라는 건물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식민지 되기 전에 통감부의 건물로 쓰였었습니다. 그러다가 식민지가 되고 나서 이제 총독부의 건물로 11년부터 25년까지니까 거의 한 14년여간 이렇게 총독부 건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억하시는 이 조선 총독부 건물 경복궁 안에 이 건물을 세운 것이 26년이고요. 아주 그 무지막지하게 사실 건물을 세웠던 걸로 기억하시지요. 그 나중에 광화문을 복원을 해서 보시면은 광화문과 경복궁의 근정전 사이에 마치 궁궐의 그 수맥을 끊어버리기라도 하듯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조선 총독부 청사 건물을 그렇게 세우게 됩니다. 이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식민 지배 정책이 이제 실시되는데요. 오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난 시간 배우신 1919년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에 1920년대에 문화통치라는 것으로 이제 식민 지배 정책이 전환되게 되는데 그 과정과 또 친일 세력을 한편으로 육성하고자 했던 그 총독부의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문화 정책에 대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한 여기까지 하고 쉬셨다가 이제 1930년대 이후 일본의 침략 전쟁과 총동원 체제의 구축 과정을 제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민화 정책, 그러니까 일본 천황의 신민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일왕이라고 해야겠죠. 일왕의 신민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정책들을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물자 인력의 수탈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사 속의 한국 근현대사 책 자체가 아시다시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세계사의 흐름을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흐름을 저도 짧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당시 식민 정책학자로 뽑히던 야나이하라 다다오라는 이런 인물이 있었는데요. 이 인물이 26년에 이제 저서를 써서 식민 정책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종속주의, 두 번째는 자주주의 또는 뭐 자치주의라고도 하고요. 세 번째는 동아주의라고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정부의 식민 정책을 보면 식민지 조선을 동아주의로 이렇게 지배하고자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하는 것이 이제 의문인데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내용으로 이제 설명을 했는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종속주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민의 이익 같은 것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원주민을 뭐 지금과 같이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조선으로 치면 조선인이죠. 조선인을 정치에 참여시키지 않고 식민지를 지배하는 식민국, 그러니까 일본이죠. 일본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식민지 자원과 인력을 일방적으로 약탈하는 정책을 종속주의라고 했습니다. 이게 종속주의고요. 그 다음에 자주주의는 원주민의 그래도 원래 살던 주민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기존의 어떤 풍습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또 여러 규범, 문화, 종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급적
이렇게 수용을 하고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의회를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민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회,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자치의회라고 해서 우리 각 지방 자치단체마다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회를 식민지 조선에 설치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실제 운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주주의의 식민지배 정책 흐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동아주의라는 것은 이제 원주민의 정치 참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럼 아까 자주주의도 원주민의 정치 참여를 인정했는데 이 자주주의와 동아주의가 다른 점은, 동아주의는 식민지를 식민국의 일부로 취급을 하면서 그 식민국, 일본으로 치면 일본의 지금에 있는 의회, 우리의 국회 같은 거죠. 국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주의는 별도로 의회를 조선에 두도록 하는 것이라면, 이 동아주의는 일본에 있는 의회만 두고 조선엔 따로 의회를 만들지 않고 이 의회, 일본 의회에 조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다 같은 일본인으로 동화시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 사회의 이런 법이라든지 언어라든지 관습, 종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식민 모국인 일본이면 일본의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풍습과 일본의 종교, 관습 이런 것으로 동화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고 이 식민 모국의 법과 제도를 시행하는 이제 그런 주의였습니다. 특히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을 많이 장려한다든지 이런 자폰을 장려하는 이제 이것이 동아주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어떤 이 동아주의, 자주주의 그리고 종속주의 중에 어떤 것으로 다스렸다고 보여지십니까? 종속주의죠. 제가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본의 이제 조선에 온 조선 총독들은 하나같이 우리는 그 식민지 조선을 동화하고자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방을 했습니다. 겉으로 명목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는 이제 종속주의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자주주의처럼 어떤 자치의회를 만들어준 적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국회에 친일파들이 그렇게 이렇게 참정권을 달라고 합니다. 국회의원으로 참정을 하든 아니면은 의원으로 참정을 해야겠죠. 이런 권리를 달라고 20년대 친일 세력들이 이런 자주주의나 동아주의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절대로 이것이 이제 실행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속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쓴 책인데요. 저는 사실 지주제 아시죠? 지주. 큰 땅을 이렇게 거느리는, 소장농을 두고 거느리는 이제 농사를 경영했던 이 지주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보면 이것도 역시 일본이 식민지 조선을 계속 종속하고 있다. 그래서 식민지 조선은 일본에 무엇인가 계속 바쳐야 되는 이 종속관계가 아니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에 동아주의라면은 어떠한 차별 없이 같은 법을 시행하고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지주소장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영역을 봐도 차별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종속과 차별이라고 이렇게 둔 이유가 이 종속주의를 따르지 않았는가라고 저는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20년대의 문화통치로의 전환은 1919년 3.1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인해서 가능했습니다. 일본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의 이제 대규모의 또 전국적인 그리고 전 계층의 그런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것이었죠. 지난 시간에 잘 보셨겠습니다만, 그러자 일제는 이 통치정책의 전환을 모색을 합니다. 그래서 1910년대에 이 총각 칼로
무단으로 이 국민들을 통치하고자 했다면 20년대부터는 문화 통치를 하겠다라고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좋아 보이죠, 겉으로는. 근데 이 문화가 사실은 컬처, 영어로 하면 이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화는 사실은 줄임말이었는데요. 문치교화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치교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 총칼을 써서 무단으로 교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녹록지 않자 문치교화를 시키겠다. 이 문치교화라는 말의 뜻은 교화하는 그 주체가 있겠죠. 교화의 주체는 천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천황이 이 식민지 조선까지 문치로 교화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화 통치하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화 이런 것을 상상하기 쉬워서 좀 더 유연하고 뭐 자유롭고 뭔가 평등한 이런 통치를 이렇게 상상하시기 쉽지만 결코 이제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도 일본에서는 당시에 이제 내각 총리 대신 수상이 하라다카시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이 내지 연장주의, 이건 이제 동아주의와 같은 뜻입니다. 내지 일본과 연장선상에서 조선을 통치하겠다. 똑같이 동아에서 통치하겠다. 이런 것을 계속 표방은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총독으로 온 인물이 옆에 있는 사진의 사이토 마코토라는 총독인데요. 이 총독이 2번 부임을 합니다. 3.1운동 끝나자마자 이제 제3대 총독으로 1919년부터 1927년까지 총독을 하고 또 6대 총독으로 29년부터 31년까지 이렇게 2번이나 총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20년대 그 지배 정책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문화 통치를 하면서 어떠한 이제 제도 정책 이런 것을 시행했는가 몇 가지만 이제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조선 총독부 관제라는 것을 개정을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행정부의 가장 그 핵심적인 관제를 개정했다는 것인데 이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군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총독이 이제 명령을 내리면 바로 언제든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이것이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 체제였는데 이 군사권을 내려놓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군사권을 통솔권으로 바꾼다. 그래서 이 통솔권을 이제 누구한테 주냐면은 조선군 사령관에게 줍니다. 전에는 조선 총독이 가지고 있던 것을 조선군 사령관이 이제 군사를 통솔해라. 그럼 군사를 사용할 때는 조선 총독이 이 조선군 사령관에게 병력 사용 청구권을 요청을 하겠다. 내가 병력을 사용해야 되니 이것을 허락해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권이 조선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고 이것을 이제 청구해야 되는 식으로 바꾼 것이죠. 이제 이런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나머지는 특별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총독의 임용 자격을 제한했던 것을 이제 없앤다, 그 제한을 철폐한다라고 하면서 기존에는 무관 출신만 총독으로 임명을 할 수 있도록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방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신 이 사이토 마코토 새 총독을 비롯해서 한 번도 그 일제 시기 내내 문관 출신의 총독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사이토만 유일하게 해군대장 출신이었고요. 나머지 모든 총독은 다 육군대장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이렇게 마련했으나 실제로는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문관 출신도 총독으로 임용하는 이런 관제를 개정했지만 사실상은 유명무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0년대 무단 통치를 하면서 이제 가장 앞세웠던 것이 바로 헌병경찰 제도였습니다. 경찰이면서도 군인의 역할도 하는 것이 바로 헌병경찰이라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무단 통치를 안 하겠다라고 선포를 했으니 헌병경찰 제도도 해산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산을 합니다.
대신에 이제 보통 경찰 제도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데, 이 보통 경찰이 그러면은 그 수가 상식적으로 무단 통치 시기보다는 경찰 수가 줄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훨씬 그 수가 늘어나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1919년 3.1운동 일어나기 전에는 한 750여 개의 경찰 관서가 있고 한 5,400여 명의 경찰관들이 있었다면, 이 3.1운동 이후 20년 보통경찰 제도가 시행될 때에는 거의 3배 이상 경찰 관서가 늘어납니다. 3.1운동을 겪으면서 더 많은 경찰 관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일제는. 그리고 경찰 수는 거의 3배가 넘게 역시 늘어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병경찰 제도를 없앤 의미가 굳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경찰 관서와 경찰 수를 강화를 하게 되고, 이 경찰들이 이런 사진들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과는 다른 업무들을 맡습니다. 그래서 뭐 위생 업무를 맡아서 마을 곳곳에 위생 사업 같은 것을 실행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의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본다든지, 이제 경찰이 관여하는 이제 부분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년대에 조선인들을 통제했던 그 유명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치안유지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25년에 치안유지법을 시행하는데요. 치안유지법은 일본에서도 시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식민지 조선에서도 같은 시기에 시행을 합니다. 이것의 이제 목표는 특히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부분의 독립운동가가 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붙들려 갑니다. 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 죄명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이런 식으로 대부분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을 혹독하게 더 탄압을 했는데요. 이거는 일본에서 특히 그랬습니다. 일본의 당시에 사회주의 계열 사회운동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일본에서는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이 사회주의 계열 사회운동가들을 많이 탄압했고, 뭐 조선에서는 뭐 민족주의 계열이든 사회주의 계열이든 할 것 없이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이 치안유지법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조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국채의 변혁, 사유재산제도의 부인을 목적으로 하는 결사, 조직, 가입, 그런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다 처벌한다 라고 하는데, 이 국채 변혁이라는 게 바로 식민지 상태의 조선을 해방시키려는, 독립시키려는 독립운동은 그런 행위를 하는 자는 다 처벌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치안유지법의 피해를 혹독하게 받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상적인 탄압도 계속되어서 이제 경찰 중에서 고등계 경찰을 둡니다. 그래서 보다 이렇게 큰 단체, 이 독립운동을 하는 단체라든지 인물들을 더 이제 정교하게 수사하는 이제 고등계 경찰을 두는 한편, 이제 사상검사, 사상범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명명해서 이 사상범들을 검사가 조사를 하는 이 사상검사를 배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안유지법이 일본에서보다 조선에서 훨씬 더 가혹하게 적용이 됐다. 판결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치안유지법은 일본, 조선에서만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타이완 지도인데요. 타이완, 사할린, 당시 일본이 지배하고 있던 이제 또 다른 식민지인 대만과 사할린에서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대 마지막으로 그 지배정책 중에 이제 중요한 게 지방제도의 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20년 내 지방제도를 개정하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떡고물을 주듯이 이제 지방제도를 바꿔서 조선인들이 조금 더 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제 목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드냐면 부의 부협의회, 면의 면협의회,
그다음에 도의 도평의회라는 것을 설치를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이제 얼핏 들어서는 지금에 있는 지방의회와 유사해 보이시겠지만 달랐습니다. 그 실제 역할은 달라서 자문기관으로서만 주로 이렇게 활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기에서 어떤 지방 문제를 의논해서 의결해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현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요. 다만 일본이 지방 제도를 정책을 실시할 때 자문을 구하는 정도의 역할. 자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듣고 흘려보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조선인 의결 기구가 아니라 이 자문 기구를 만드는 정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 부여비의 면여비의 도평의회의 회원을 이제 임명할 때 주로 선거를 하지 않고 임명을 하는 방식을 많이 취합니다. 근데 선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런 경우인데요. 선거는 12부. 당시에 부는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그 행정구역을 가리켰습니다. 뭐 군산부라든지 인천부라든지 이렇게 일본인들이 많은 이런 부와 그다음에 24개의 면이 있는데 이거는 지정면이라고 당시에 불렀는데요. 지정한 면인데요. 이 지정면은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던 면. 요 12부와 24면에서만 선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거의 다 일본인이 이제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이니까 사실상 조선인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그냥 일반 농촌이었던 뭐 훨씬 몇 배입니까? 뭐 100배 되는 2,520여 개의 면의 보통 면에서는 다 임명을 하는 식으로. 그러면은 이 총독부가 이 부여비의 면여비의 도평의의 이 회원들을 임명할 때 뭐 독립운동가들을 임명하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고 일제의 협력적인 인물들을 이제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그들을 임명해서 협의회원을 충원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방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뭐 도평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면협의회원 중에서 선출을 해서 이것도 역시 도지사가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3분의 2 정도는 그러니까 부협의회, 면협의회에서 선출된 자가 이제 도평의회로 올라가고, 근데 그게 바로 도평의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다시 한번 그들을 임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그냥 도지사가 바로 임명하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친일적인 세력이 결국에 이 지방 제도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20, 30년대에 이 지방 제도를 보면은 여러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그 부협의회, 면협의회 뭐 이런 사람들을 선거로 뽑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일본인이 집단 거주하는 부나 지정면에서 이제 선거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도 이 제한을 상당히 두었습니다. 누구나 여기에 후보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 자격이 25세 이상의 남자들만 이제 선거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세금, 부세나 면세, 이 세금을 5원 이상 납부한 자. 5원이라면 상당히 꽤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로 선거 자격을 제한하다 보니까 선거권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조차도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지주나 돈이 있는 자산가나 뭐 부유한 상인이나 이런 사람들만 선거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제를 실제로 이 지방제도 개편을 통해서 실시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이런 돈이 있는 유산자 아니면 좀 지식인들을 신일 세력으로 포섭하기 위해서, 이들을 좀 더 회유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민족 분열을 가속화하기 위해서 이런 지방제도를 개편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년대부터 이런 뭐 부여비해, 면여비해, 도평이해가 실시가 됐지만 자문기구에 불과하고 선거권도 소수에게만 주어지고 하니까 이제 큰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일본에서는 상당히 뭐 지방자치제를 마치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 마냥 크게 홍보를 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30년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런 그 협의회에 참여하던 평의회에 참여하던 사람들이 요구를 해서 자문기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제 의결권을 달라. 우리가 지방에 그래도 정책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의논을 해서 의결을 해서 뭐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를 끊임없이 해냈고, 그래서 그것이 일부 실현이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도평의회 부협의회를 이름을 바꿉니다. 30년에 들어가서 더 짧게 도회, 부회 이렇게 간단하게 바꾸면서 또 이제 면이 읍으로 바뀌면서 읍회, 이 도회, 부회, 읍회에서는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줍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조선인이 이 도회, 부회, 읍회에 유권자가 되는 경우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부여비에, 면여비에, 도평이에든 30년대 도회, 부회, 읍회, 뭐 면협의회든 다 한국인이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일본인들이 상당수 그 의원으로 참여를 했고요. 이제 조선인들 일부가 또 의원으로 참여를 한 것인데 이들의 조선인 수는 현저히 적었고, 그리고 의결권이 주어지기는 했으나 30년대에 이미 이 도회나 부회, 읍회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제 친일화된 정치 세력이 더 많아진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의결권을 줬다고 해도 이제 그것이 좀 유명무실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정책 20년대의 정책 상황이고요. 경제 정책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1910년대에는 이제 경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의 토지를 조선총독부에서 조사를 해서 뭐 토지의 소유권자를 찾아주고, 뭐 주인이 없는 토지는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 소유로 가져가기도 하고 하는 이제 토지조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토지 제도를 정비했는데, 20년대에 들어가서는 이제 제목과 같이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산미라는 것은 생산한 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생산한 쌀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증식하겠다. 더 증산 정책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8년에 일본 본국의 쌀값이 폭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일본 인구는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던 상태였고, 이 일본 인구가 많이 증가한 것은 거의 1920년대 말까지 지속됐거든요. 인구가 막 늘어나는데 쌀은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 부족한 식량을 조선에서 많이 구했습니다. 이 조선 쌀이 일본 쌀하고 맛이 비슷한 게 있어서 일본인의 기호에 맞다라고 해서 이 조선 쌀을 많이 이출해 갔습니다. 수출은 국가 대 국가가 이렇게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을 수출 수입이라고 하고요. 이출 이입은 이제 식민지의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에서 쌀이 나가는 것은 이출, 들어오는 것은 이입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쌀 소동까지 일어나자 일본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정책이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하나 지도를 갖고 왔습니다. 일본의 그 쌀 소동이 일어났을 당시의 이제 지도인데요. 1918년에 당시의 지도입니다. 보시면은 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것들이 쌀 소동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거의 뭐 일본 전국적으로, 특히 이제 일본 그 도시에 인구들이 많이 몰려 있었다면 이제 당시에는 교토, 오사카, 이 고베, 뭐
나고야 이런 지역에 많은 일본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다 쌀소동이라는 것은 쌀이 부족해서 못 살겠다라고 해서 막 쟁의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쌀소동이 계속해서 옆에 지역으로 파급이 됩니다. 도쿄까지도 이렇게 올라오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급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주요 참가 인원을 보시면은 뭐 19만 명,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쌀소동에 참여를 해서 일본이 상당히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이제 조선에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자 그런 결정을 내렸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계획은 20년에서 34년까지 산미를 생산하는 쌀을 증식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그 계획을 2차에 약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26년부터 또 38년으로 늘려가지고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하겠다고 하다가 34년에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말씀드리려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제가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서 1930년대부터 인구가 더 이상 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0년대까지만 인구가 늘어서 쌀이 부족했었는데 30년대부터는 일본에서 그냥 생산되는 쌀로 다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조선 쌀을 이입하면 안 된다라는 움직임이 일본 사회에서 막 그런 목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조선에서 쌀을 더 이상 갖고 와서는 일본 농민들이 살 수가 없다. 일본 농민들의 쌀도 막 이렇게 남아도는 이런 상황이어서 산미증식 계획을 더 이상 실시하지 말라라고 일본 정부가 이렇게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 있던 농림성이라는 이제 부처에서 특히 이제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34년에 산미증식 계획이 중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쌀을 증산하는 이 계획은 여기서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중일 전쟁이 일어나고 난 후에 40년에 다시 10년 계획으로 증미 계획을 실시를 합니다. 증미, 쌀을 이제 증산한다라는 계획을 실시해서 이 산미증식 계획이나 이제 증미 계획은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의 방향으로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뭐 잘 아실 겁니다. 토지를 개량한다라고 하면은 뭐 예컨대 크게 뭐 3가지 정도가 있을 텐데요. 그 농경지가 아니던 곳을 개간하거나 간척해서 이제 농경지로 만드는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대지였던 곳을 밭이나 논으로 만드는 이제 그런 경우가 지목을 변경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관계 시설을 바꾸는 수리 시설을 막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저수지 같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논을 좀 더 증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주로 이제 토지 개량이라고 일컬었고, 농사 개량은 일본으로 쌀을 가져가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일본식 쌀 품종을 도입을 합니다. 그것을 갖고서 조선에서 많이 증산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식 쌀 품종을 증산해서 다시 일본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농사 개량 사업이었고요. 특히 또 화학 비료 같은 것을 많이 써서 이제 그 전까지는 농사 짓는 농민들은 뭐 퇴비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였을 텐데, 아니면 이제 집에서 만든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을 텐데, 이제 화학 비료를 더 많이 써서 증산을 하도록 하는 이런 농사 개량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글자가 잘 안 보실 수 있겠는데요. 사진을 먼저 보시면은 이곳이 이제 군산입니다. 군산항의 전경이고요. 1920년대 사진입니다. 여기 이제 까맣게 잔뜩 쌓여 있는 게 다 쌀 푸대입니다. 이제 군산을 제가 개인적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군산의 쌀 수입출을 갖고 썼는데요.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이 군산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쌀이 많이 일본으로 이출되던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전라도, 그다음 충청도의 쌀들뿐만 아니라 멀리 뭐 인천 이런 지역의 쌀들까지도
군산에 많이 모여서 집결되어서 이제 쌀이 일본의 오사카 이런 고베 이런 항구로 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포대가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산미 증식 계획을 해서 결국에 그 많이 생산된 쌀을 일본으로 이출해 갔던 것이죠. 표로도 이제 좀 보여드리면은 1910년대에는 한 1312만 석 정도 생산을 했다 치면 이제 20년대부터 산미 증식 계획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급격하게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1400, 1600에서 2000까지 넘어버리죠. 그리고 34년에 산미 증식 계획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생산량은 늘어납니다. 특히 그 중일 전쟁이 일어난 이 시기에 다시 또 증미 계획이 실행이 되니까 더 이렇게 쌀 생산이 늘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한편으로 이출량, 일본으로 주로 이출해 갔던 양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20만 석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 35년, 39년에는 980만 석까지 이제 늘어났던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은 초기에는 20%도 되지 않았던 것이 46%까지 우리가 생산한 조선의 쌀을 46%까지 다 거의 일본으로 이출해가는 그런 상황이 빚어집니다. 다음에도 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쌀을 얼마나 1인당 소비했는가를 나타내는 표인데 처음에는 20년대에는 1100만 석 정도 이제 소비를 했던 것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생산량은 많이 늘어났는데 이 1인당 미국 소비량, 즉 조선인들이 먹을 수 있는 쌀 소비량이 결코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그냥 유지되는 정도였다. 사실은 경제가 좋아지면은 이런 부분도 이제 늘어나야 마땅한 것인데 늘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증산된 쌀이 일본으로 많이 이출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인구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인구의 그 증가량만큼 미국 소비량은 늘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1인당 쌀 소비량이 오히려 줄어드는 이런 양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 그런 말씀 있죠. 죽 써서 남 줬다 이런 경우처럼 열심히 농민들이 특히 소작 농민들이 이제 생산한 쌀들이 거의 다 일본으로 이출되어 버리고 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이런 그래프도 있는데요. 쌀을 수출하는 액이 1912년부터 이렇게 늘어납니다. 쭉 28년까지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는데 또 같이 늘어나는 노란 색깔 그래프가 있죠. 이게 조 수입액입니다. 조선에서 주로 중국이나 일대에서 이제 만주 같은 곳에서 조를 수입하는데 이 좁쌀 조를 수입해서 그것으로 죽을 만들어 먹고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났던 그런 양상을 볼 수 있고 콩 같은 것도 많이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깽묵을 만들어서 쌀밥 대신에 이렇게 식량으로 먹거나 할 정도로 이제 쌀이 넉넉지 못했다. 조선인들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옆에 있는 이 그래프는 이제 농민들, 지주들의 변화 양상인데 약간 색깔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주는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늘어나는 경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주의 수는 적었습니다. 제일 많았을 때가 3.8% 정도네요. 100% 중에. 그러니까 소수의 지주들의 또 대부분은 일본인들이었고요. 조선인 지주는 그 가운데서도 소수였는데 어쨌든 이 소수의 지주들이 대부분의 농민들을 지배하는 이제 이러한 사회였음을 볼 수가 있고 자작농, 자기 땅을 농사짓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에서 16%까지 또 줄어들죠.
그다음에 자소작이나 소작농, 그러니까 자기 농사도 지으면서 소작도 하는 자소작과, 그다음에 소작농은 여기 위에 이제 수치가 써 있는 부분이 소작농인데요. 이 둘은 계속해서 소작농은 증가를 하고 이제 자소작농도 줄어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소작농이 상당수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쌀도 부족하고 해서 조를 이렇게 수입해 와서 좁쌀 죽을 만들어 먹든지 뭐 콩깻묵을 먹든지 하는 어려운 생활을, 피폐한 생활을 했고, 이제 자기 땅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땅을 팔고 소작농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케이스가 많았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미 증식 계획의 결과 일본인과 조선인 지주들만 배불리는, 성장시키는 이제 그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 쌀을 증산해도 이 쌀을 대부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쌀값도 계속 올라가거든요. 인구가 계속 올라가던 시기니까 그 수요가 많으니까 이제 쌀값도 계속 인상되면서 계속 높은 수익을 얻습니다. 그리고 지주들은 농민들을 많이 착취했습니다. 특히 소작 농민들을 착취했는데요. 고율의 소작료와 고리대를 통해서 착취를 합니다. 농사 지어보신 분 많이 계시죠. 특히 어렸을 때라든지. 저는 농사 지어봤겠습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3년 정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그 고통 같은 것, 어려움 같은 것을 조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이 고율의 소작료는 이제 농사를 지어서 뭐 1,000만 원을 1년에 벌었다라고 친다면, 예전 같으면 조선시대에는 많아봤자 한 40%, 그러니까 400만 원 뭐 이 정도를 지주가 가져갔는데, 일제시대에 들어서는 거의 60% 이상을 가져갑니다. 많게는 7, 80% 정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은 벌었는데 소작농에게 돌아오는 것은 끼케야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소작료를 고율로 받았냐 하면 이것을 쉽게 일본으로 가져가려고 시장에 다 내다 팔아서, 소작료 받은 그 쌀들을 다 내다 팔아서 시장에서 쌀이 쉽게 돌아서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민들을 탄압하면서 고율의 소작료를 유지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촌에서는, 이 농사 경영에서는 이 소작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여서 20년대에 사실 이제 곳곳에서 전국적으로 막 소작쟁이가 일어납니다. 농민들이 더 이상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러한 상황이었다. 그래도 이 대지주들은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소작농들은 생활이 계속해서 피폐해지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 1926년에 실린 산미증식계획을 비판하는 이제 만화인데요. 여기 산미증식안이라고 써 있고, 그래서 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밥을 그러면은 농민들이 떠먹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떠먹냐면은, 누가 먹을 것이냐, 동약척식 주식회사라고 하는, 당시에 이민을 주도하기도 했지만 지주 중에 최대 지주가 동양척식 주식회사였습니다. 가장 많은 땅을 소유하고 소작농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동척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계량회사, 아까 말씀드린 토지계량회사 같은 데서 다 배불리 먹는, 이런 것을 이제 비판하는 만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이랬고요. 사회문화적으로는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개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학교가 더 적었던 것을 3면에 1교 정도는 만들어주겠다. 3개면에 학교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겠다. 나중에는 또 개정을 해서 1면 1교,
한 계면에 한 학교 정도는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개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학교의 수업 연한도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인데요. 6년으로 늘어나고 고등보통학교는 지금의 중등학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5년으로 연장되고 여자 고등보통학교, 고보, 여자 이 중등학교도 4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사범학교가 독립합니다. 전에는 사범학교가 다 이 고등보통학교 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제도가 시행이 됐었는데 독립해서 뭐 남자 6년, 뭐 여자 5년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고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지금의 서울대 뭐 그 전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별도의 대학입니다만 경성제국대학이 설립이 되기는 했으나 여기에 다니는 조선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이제 교육제도의 변경을 시행을 해서 그럼 많은 사람들이 취학을 했느냐를 먼저 보시면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이 조선인이고 오른쪽이 일본인인데 뭐 너무 비교할 수가 없어서 뿡 띄어버렸습니다. 조선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조선인은 보통 학교에 다니는 조선인은 200명 정도면 일본인은 1200명이 넘는 1925년 통계로 그다음에 이제 고등보통학교 조선인이 한 3명 다닌다 하고 치면 일본인은 101명이 다니는 수준의 이제 엄청난 이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선만 가리키는 겁니다. 조선에 있는 일본인과 조선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들을 수업 연한을 늘리고는 했지만 이 조선인들이 보통 학교는 그래도 좀 다녀도 이제 고등보통학교, 이 중등학교에는 별로 진학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20년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화통치라는 것을 이른바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기회를 주겠다라고 해서 뭐 이런 신문 잡지라는 것을 발간하게 합니다. 그래서 1920년에 처음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창간이 되었고요. 개벽, 조선지간과 같은 잡지들도 발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사를 쓰고 또 잡지에 글을 투고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만두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에 이미 식민지기 전에 생긴 신문지법, 출판법이란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검열을 합니다. 여기에 올려지는 모든 기사 같은 것들을 사전에 엄격하게 이제 검열해서 이 식민 지배 정책에 어긋나는 그런 내용이 실리면은 가차없이 압수하거나 아니면 정관을 시키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래도 20년대에 이 3.1운동의 영향으로 많은 사회단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청년단체, 농민단체, 노동단체, 종교단체들이 생겨서 나름의 각각의 활동을 20년대에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은 이 사회단체를 어떻게든 이제 친일 단체로 육성하려는 이제 그러한 목적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고 실제 그러한 단체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조선경제라든지 유명한 국민협회라든지 다 이제 친일 성향의 사회단체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 친일 세력을 육성해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는데요. 바로 이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사료입니다. 1920년에 나온 사료인데 이게 어디에 들어있냐면 사이토 마코토 아까 3대 6대 총독을 다 지냈다는 그 사람 문서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은 이제 막 화나실 겁니다. 이제 친일 인물을 잘 물색해서 뭐 귀족이든 양반이든 부호든 뭐 교육가든 종교가든 이들 중에서 이제 친일적인 단체를 조직시켜라. 1920년대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친일 인물을 많이 얻어야 조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들에게 상당한 편의와 원조를 주어서 양성을 하고 친일파에게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배일파는, 그러니까 항일운동을 하는 자들은 그 행동을 구속하고, 친일파에게는 사정이 허락하는 한 편의를, 원조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면에서는 이제 문화 통치란 걸 실현한다고 하면서 이면에서는 이 친일 세력을 육성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이 계속 시행되고 있었음을 이 문서를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사 편수회라는 것을 20년대에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조선의 역사를 일본식대로 식민사학이라고 하죠. 일본 식민지에 걸맞는 역사로 왜곡하는, 이렇게 날조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제 식민사관이라고 하면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을 같이 가리키는데요. 타율성론은 조선은 혼자서 발달할 수 없는 나라이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래서 일본이 조선은 식민지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리가 이제 타율성론이고요. 정체성론은 조선시대까지 한국은 정체되어 있었다. 대한제국까지 정체되어 있어서 발달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나라를 도와주려고 일본이 식민지로 조선을 삼은 것이다. 이러한 그 논이 정체성 논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관점에서 이제 조선사 등을 편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를 편찬해서 이 책들이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왜곡한다든지 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30년대 이후여서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고요. 일단 선생님들 그 질문을 한 10분 정도 넉넉하게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식민 지배 정책이다 보니까 재밌는 내용도 아니고, 네, 또 좀 딱딱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나시기도 할 테고, 네, 용어들도 쉽지는 않아서, 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